그러면 문제까지 푸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이론은 쭉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쪽이죠.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나와 있죠. 첫 번째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나와 있는데, 자, 평균 분산 결정법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평균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 수익률, 분산은 위험. 따라서 평균 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되는 수익과 위험을 비교해서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고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자, 평균과 분산이에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자, 평균은 A와 A가 B보다 높은데 분산은 A와 B가 같다. 자, 이걸 해석해 보시면 예상되는 수익은 A가 B보다 높은데 위험은 A와 B가 같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평균은 뭐라고요? 예상되는 수익이라고요. 분산은 위험이에요. 자, 그러면 A의 평균이 B보다 크다는 것은 예상되는 수익은 A가 B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위험은 A와 B가 같아요. 그럼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 선택하니까 A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 우리는 투자대안 A가 투자대안 B를 지배한다라고 말해요. 자, 무엇이 지배한다는 말의 뜻은 그것이 보다 우월하다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평균은요, A와 B가 같은데요, 분산은 B가 크대요. 이 말의 뜻을 해석해 보면 예상되는 수익은 A와 B가 같은데 위험은 B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큰 쪽, 작은 쪽 선택하죠. 따라서 역시 A가 B를 지배한다라고 하겠죠. 자, 세 번째, 평균은 A가 높은데 분산은 B가 크다라고 나왔다면 A 입장에서 본다면 예상되는 수익은 B보다 많지만 위험은 B보다 작죠. 그러니 합하면 A는 B보다 수익은 높고 위험은 작기 때문에 A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자,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모두 같은 상황이라면 평균 분산법으로는 A와 B 중에 어느 게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수익만 놓고 보면 A가 B보다 예상 수익이 많잖아요. 근데 위험도 A가 더 크다고요. 오케이? 따라서 이처럼 어느 한쪽의 수익과 위험이 모두 크거나 모두 작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법으로 타당성을 또는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평균 분산법의 오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문장으로 바꾸면 말이죠, 되게 복잡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들어보시죠. 서로 다른 두 투자 대안의 어느 일방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모두 작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법에 의한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일방이 뭐예요? 어느 한쪽이지. 그럼 어느 한쪽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다. 저 상황에서는 A. 모두 작다면 B죠. 이럴 때는 평균 분산법으로 어느 게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근데 이럴 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포트폴리오와 변이계수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변이계수 값을 이용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포트폴리오는 계속 말씀드릴 것이고 변이계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변이계수는 아까 말했지만 상대적인 위험이 얼만큼 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 위험 계수라고도 말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분산 계수. 자, 위험의 분산 계수 또는 상대 위험 계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변이 계수는 공식이 간단해요.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 그래서 암기법 좋아하는 분들은요, 변이 계수를 변기표라고 기억해요. 변이 계수는 변기표다. 아시겠죠? 자, 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값을 비교해 보았는데 A와 B라는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대요.
근데 A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10%고 B는 5%래요. 그럼 예상되는 수익 어느 쪽이 높습니까? A가 높죠. 그런데 표준 편차 값을 봤더니 A가 5고 B가 4래요. 역시 표준 편차, 위험도 A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평균 분산법으로는 A와 B 중에 어느 게 낫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럼 변이계수 구해봅니다. 자, A 변이계수 분모값 기대 수익률 10, 분자값 표준 편차 5, 그럼 10분의 5는 0.5라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B 분모값 기대 수익률 5, 표준 편차 4. 그럼 5분의 4는 5, 8의 40이니까 0.8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A의 변이계수는 0.5이고 B의 변이계수가 0.8일 때 분명히 변이계수가 상대적 위험의 크기 아닙니까? 그럼 변이계수가 큰 B가 변이계수가 작은 A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변이계수가 보다 작은 A가 B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오케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변이계수를 활용함에 따라 평균 분산법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 방법인 거 아시죠? 근데 이 분산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높이는 데 있어요?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당연히 위험을 줄이는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을 감소 제거시키는 데 그 목적 있는 기법이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이 부분을요. 아주 예쁘게 어렵게 포장을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 기법이란 어느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실성을 여러 개의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에 따라 그 불확실성을 제거 감소시켜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말을 해석하면 하나로 잘못하면 쪽박 차는데 여러 개를 나누면 그래도 위험이 덜하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죠.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분산 투자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는 어떤 뜻이냐면 수익에, 자, 예상되는 수익의 희생 없이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뭐라 그런다?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수익의 희생이 없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상되는 수익은 낮아지지 않으면서도 투자와 관련된 위험만 줄어드는 효과를 뭐라 그런다?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위험에는 체계와 비체계가 있잖아요.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하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그 어떤 투자자도 피할 수 없다. 제거 감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배웠죠. 그러니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 말을 어떻게 바꾼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시장 상황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체계적 위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건 체계적 위험은 전혀 줄일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무슨 위험은 감소가 가능해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요.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까지 줄일 수 있다는 말을 써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0이다. 그 말은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요. 포트폴리오 합니다.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총 위험도 줄어듭니다. 됐어요?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이 0일지라도 총 위험이 0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왜 체계적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통하여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총 위험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 OX. X예요. 총 위험이 완전 제거된다는 건 체계 플러스 비체계 모두 제거된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위험 회피형 투자자와 위험 추구형 투자자 구분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지 체계적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왜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조차 없는 위험이에요. 내가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굳이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며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나왔는데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전제된다. 그따구 말이 나오면 이건 내용상 전혀 성립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분산 투자 효과가 큰지 작은지를 측정하는 계수가 상관계수라고 해서 상관계수.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갑니다. 시장 가요. 시장에 가서 자, 비옷과 우산을 장만합니다. 그럼 비옷과 우산은 상품 자체는 다르죠. 그러나 비옷, 우산 둘 다 언제 쓰는 물건이에요? 비 올 때 쓰는 물건이죠. 그럼 비 올 때 쓰는 물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비 안 올 때의 대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비옷과 우산이라는 상품의 상호 관련성은 클까요, 작을까요? 둘 다 비 올 때인데 상호 관련성이 적어요? 상호 관련도 있잖아요. 비옷이나 우산이나 둘 다 비 올 때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물건끼리의 상호 관련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상호 관련성을 줄여서 상관성 그러고 이 상관성이 큰 경우에 우린 상관계수 값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장에 가셔가지고 장화와 부채를 구입한다라고 한다면 장화는 비 올 때, 부채는 비 안 올 때 사용하는 물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장화와 부채라는 물건은 상호 관련성이 커요,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그럼 상관성이 작다면 상관계수값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상관계수가 크다, 높다는 것은 같은 것끼리 묶었다는 뜻이고 상관계수가 낮다는 의미는 서로 다른 것끼리 묶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같은 것끼리 묶은 건 집중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투자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위험의 분산 효과, 즉 포트폴리오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상관계수가 클수록 분산투자 효과는 작아지고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투자 효과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 부분만 똑 떼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바꾼다. 자, 상관계수값 커요, 효과 작아져요. 작아요, 커져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의 분산투자 효과는 역의 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런 문장들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뭐에 나올까? 이거 알면 할 게 없는 게 개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상관계수 값은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요. 왜? 그냥 1은 아무런 말이 없어도 플러스 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고 배웠죠.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지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래버리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되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은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된다. 이 말을 문장으로 바꾸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냥 1이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한마디 문장 속에서 한 두세 개 더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 상관계수가 1이라면 비체계적 위험이 하나도 제거가 안 돼. 그 말을 잘 해석해 봐요. 그럼 상관계수가 1이 아니라면 비체계적 위험이 조금이라도 제거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상관계수가 1이 아닌 한 위험의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발생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우린 그냥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제거되고 그냥 1이면 전혀 제거 안 된다. 이렇게만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지문. 실제 나왔던 표현들이거든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랬어. 이게 뭔 뜻일까? 응? 그렇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여기 봐요. 서로 다른 두 자산 간의 수익의 움직임. 요 말 나오면 이게 상관계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마이너스 1.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의 뜻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다음의 문장은 비체계적 위험 또는 불필요한 위험이 전혀 완전 제거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을 응용해 보시라고. 만약 플러스 1로 쓰려면 요거 써놓고 얘를 음을 양이나 정 요것만 바꾸면 이건 상관계수가 1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문장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식의 표현들은요. 그대로 그 문장 자체를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요것만 나오면 일단 뭐다? 상관계수. 그리고 완전한 그러면 마이너스 1. 완전한 정 그러면 1. 아시겠어요? 그렇게만 해석이 되면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금방 파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우리 수험생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요. 꼭 외워야 될 건 안 외우고 외우지 않아도 될 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됐사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자 상관계수 했습니다. 그럼 문장 한번 해볼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나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말이나 상관계수가 작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럼 위험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지겠죠. 자, 뒤집어서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는 말이나 상관계수가 정의 값을 갖는다는 말이나 상관계수가 크다는 말은 전부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오케이?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건 자꾸 외워놓고 왜 필요한 건 전혀 근데 필요한 것은 또 문장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 어려운 거 다 빼면 개론은 맞출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산이 싫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공식도 싫어요. 그래요. 그럼 그것도 좀 빼세요. 말도 어려운 게 싫어. 뭐 갖고 하려고 뭐 갖고. 계산도 싫다. 공식도 싫다. 좀 어려운 말도 다 싫다. 그럼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극복을 할 줄 아셔야지. 왜 어려우니까 다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뭐 점수 민법 더 잘 나오죠? 민법이 더 안 나와요? 그 전공이 혹시 이과 쪽 아니에요? 이과 쪽은 개론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문과도 경영, 경제, 회계, 무역 이런 쪽은 개론을 재미있어 하고 이과 쪽은 이런 이과 쪽 입장에서는 산수도 아니거든 이 계산은. 그러니까 쉽게 한다고요. 근데 이과 쪽 분들이 합격들이 저조합니다. 왜? 법이 그렇게 어렵다네. 법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 그냥 요러면 요게 답이에요. 그거 해주면 좋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이과 전공하신 분들은 이러면 이게 답이 왜인데? 왜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왜를 안 알려주면 그분들은 못 외워요. 근데 문과 쪽은 왜가 싫어. 그냥 이거 하면 이게 답, 오!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문장 속에서 왜를 집어넣으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민법이든 계류는 원래 학습보다 왜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 나오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다 알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제 암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 상관계수 봤죠? 그래놓고 이제 뭐 봐야 되느냐? 효율적 전선 보실래요? 효율적 전선. 자, 뒷장에 넘겨보시면 효율적 전선 나와 있죠. 다른 말로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이때 전선이란 말 대신에 투자선을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선 전부 같은 말이죠. 근데 거기 의미도 나와 있지만 의미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점의 연결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또 뭐래? 아니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 높은 거 선택한다면서요. 또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한다고 보셨죠. 그걸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쁘게 포장하면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가장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며 가장 동일한 위험도 하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의 집합을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전선이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위험 같을 때는 수익 가장 높은 거, 수익 같을 때는 위험 가장 작은 것들을 연결한 곡선이 뭐다? 효율적 전선이다. 얘는요. 그래프 하나는 끝나요. 자, 여기 A부터 F까지 6개의 투자 대안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수평선과 수직선의 의미만 파악되면 게임 아웃입니다. 자, 모든 수직선은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위험에 연결돼, 위험. 그러니까 모든 수직선, 같은 수직선상의 투자 대안들은 위험의 크기는 같다는 뜻이에요. 자, 모든 수평선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같은 수평선상의 투자 대안들은 수익의 크기는 같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같은 수직선은 위험이 같고 같은 수평선은 수익이 같다. 그럼 첫 번째 수평선부터 볼까요? A부터 C까지 3개의 투자 대안이 같은 수평선 상에 걸쳐 있죠. 오케이? 근데 수평선의 의미가 뭐라고요? 수익이 같다. 그럼 A부터 C 어디에 투자해도 예상되는 수익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위험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우리는 A가 B와 C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수평선 보죠?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수평선상의 위치에 있으니까 뭐예요? 수익의 크기 같죠? 예상된 수익 같죠? 그 위험이 작은 쪽이 어디예요? 이때도 D가 E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수직선 봐요. 자, D와 B 같은 수직선이죠. 수직선, 같은 수직선에 있다면 뭐는 같다? 위험은 같다. 그럼 위험이 같을 땐 수익이 높은 거. 그럼 D와 B 중에 수익 높은 건 D. 같은 방법 F, E, C 3가지 있죠. 위험 같죠. 수익 가장 높은 거. 그럼 A와 D와 F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 대안이며 동일한 위험도 하에서는 가장 예상 수익이 높은 투자 대안 아닙니까? 오케이? 이걸 좀 더 전문용어로 바꾸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인 A와 D와 F를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 그런다? 효율적 전선이다.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효율적 전선은 곡선의 형태가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죠. 그러므로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한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고 배우셨습니까? A와 D와 F를 비교해 보세요. D는 A보다 수익이 높죠. 위에 있으니까. 근데 D는 A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험도 크죠. 그 말은 결국 뭐다?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지금 효율적 전선 상의 투자 대안은 A와 D와 F죠. 근데 그 아래쪽은 B와 C와 E죠.
그러면 최소한 A, D, F는 B, C, E보다 나은 우월한 투자 대안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얘네들이 얘네들보다 높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효율전선상에. 아까 했잖아요. B와 C보다 A가 위험 작잖아요. E와 C보다 F가 수익 높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A와 D와 F는 B와 C, E보다는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문제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효율적 전선상의 A와 D, F 전선상의 투자 대안은 효율적 전선 아래의 투자 대안을 지배한다. 얘네들은 얘네들보다 우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문장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A와 D와 F를 비교해 보세요. D는요 A보다 수익이 높지만 위험도 크잖아요. 그러면 수익만 놓고 보면 D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위험만 놓고 보면 A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와 D 중에 어느 게 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D와 F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상의 투자 대안 상호 간에는 A와 D와 F 상호 간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즉 어느 게 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해설해 드리는 것처럼 말이 나오면 누구나 알아듣고 문제를 정답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 뭐 서로 다른 두 자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극복해야만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어째 수업을 들을 때는 거의 다 이해가 되고 또 알아들을 것 같는데 희한하게 문제만 보면 답이 안 보이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민법은 배운 표현 그대로 나오지만 개론 학문이기 때문에 배운 표현 그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말의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점수를 얻는 과목이 개론이에요. 그래서 암기법과는 상극인 과목이 개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론 안다고 점수 안 나와요. 개론이 그래요. 뭐를 들어야 돼? 문제풀이를 들어야 돼. 근데 문제풀이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뭐라는 요령을 그때그때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그 요령을, 그러니까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풀이 요령을 내가 함께 갖췄잖아요. 그때부터는 점수가 지금보다 최소 15에서 20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요령이 없어요. 순박해가지고. 예컨대 이런 경우 있잖아요. 틀린 거 골라라. 1번이 누가 봐도 틀렸어. 그럼 1번 찍으면 다음에 넘어가야지. 왜 2, 3, 4, 5번을 읽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는 어쨌든 무조건 나머지 4개는 맞는 말 아니냐지. 맞는 말을 왜 보고 있냐고 도대체. 틀린 거 1번이 틀렸다. 찍고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산 같은 거 풀 때는요. 표 같은 거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이 뭔지 알아요? 표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왜? 표 봐봤자 보기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또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왔다 갔다 하다가 목표 나가요. 목표 나가 디스걸려. 그런 어떤 문제풀이 요령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저기 시간 없어가지고 나머지 찍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스스로 시간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해주는 게 문제풀이 과정인 거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5번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나와요. 예,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뭐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A와 B라는 두 개의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은 원래 의미대로 설명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만 좀 보자면요. 일단 그림은 잘 봐요. A와 B 두 개의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곡선 자체 그림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A와 B의 차이점. 응? 뭐가 달라 지금? 기울기.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 달라요. 근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다. 이 말을 해석하면 A 보세요. 전방에 뭐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이빠이 꺾었어. 오케이?
위험을 보고 놀래서 핸들을 이빨이 꺾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위험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B도 핸들을 꺾긴 꺾었어요. 근데 엄청 덜 꺾었죠. 그러면 위험을 싫어하긴 하지만 이빨 꺾은 놈보다는 더 싫어한다, 덜 싫어한다. 오케이? 여러분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도 위험을 더 싫어하는 투자자를 보수적 투자자, 위험을 덜 싫어하는 투자자를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른 A는 보수, 완만한 B는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보다 가파르다, 급하다.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문장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무차별 곡선과 방금 전에 보셨던 효율적 전선, 이런 효율적 전선이 서로 맞닿는 이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다들 배우신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닿는 점이니까 접점이죠. 교차점이란 말 쓰면 틀린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6번 같은 경우는 이미 최적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기대 수익률 나와 있죠. 그래요? 근데 얘는 그냥 기대 수익률과 구하는 계산법이 조금은 틀려요. 근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거의 공식 나와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자산 구성 비중 곱하기 자산별 기대 수익률의 합이에요. 자산별 기대 수익률의 합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막상 풀어보잖아요. 되게 쉬워요. 일단 표가 나올 거예요. 표가 나옵니다. 지금 투자자 응여가 얼마 투자한대요? 10억 분산 투자한다 그랬죠? 그런데 일단 표를 보세요. A는 얼마를 투자해요? 2억이죠. 그럼 10억 중에 2억은 비중이 몇 %예요? 20%죠. 그러면 저 같으면 A를 재빨리 20%로 바꿀 거예요. B는요. 10억 중에서 3억 투자한다면서요. 그럼 몇 %? 30%. C는 5억이니까 50%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저한테 불러봐 주실래요? A, B, C 할 때 지금 10억 중에서 A는 비중이 20%죠. 2억이니까 20%, B는 3억이니까 30%, C는 5억이니까 50%가 비중 아닙니까? 10억 중에 이러니까. 그런데 그때 A, B, C 각각의 기대 수익이 10, 20, 30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가 퍼센트가 나오면 계산을 잘 하고자 한쪽은 숫자로 바꿔주는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10%를 숫자로 바꾸면 0.1, 20%는 0.2, 30%는 0.3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 곱하기 0.1은 2%, 30 곱하기 0.1은 3이 6이니까 6%, 50 곱하기 0.3은 5, 3, 15니까 15% 나오지 않느냐. 그럼 이걸 전부 합하면 얼마나 돼요? 23%입니까? 자, 2 더하기 6, 8, 5, 14. 그래서 2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때요? 주어진 조건 그대로 곱해만 주면 답 나오죠. 이런 계산 문제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드디어 많이 배고프시죠? 식사하고 하시고 3시부터 수업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